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느껴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고 힘이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걸 알게 된 요즘입니다. 왜 이렇게 느끼게 되었냐면, 최근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저희 이웃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편과는 24살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백화점 내 여성복 매장에 부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자인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죠. 오늘 나랑 같이 있던 애가 너 너무 예쁘다고 소개해달라고 하던데? 소개 받을래? 응?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1살 오빠와 20살에 헤어지고 그 후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오빠가 바람나서 헤어지게 되어서 큰 상처를 입었던 저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남자는 없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워낙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남자 만날 여유도 없었고요. 안 그래도 일이 바쁜데 남자는 무슨 남자인가 싶어서 소개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진짜 괜찮은 놈이라고,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하길래 그냥 밥이나 한번 먹지 뭐 하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고요. 아무튼 그렇게 첫 데이트를 하게 된 날, 남편이 제가 일하는 백화점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진짜 힘든 날이었거든요. 어떤 손님이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세탁을 한 옷이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3벌이나요. 세탁을 한 옷은 환불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매니저 어딨냐, 본사에 항의할 거다, 가만 안 둔다 하면서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진이 쏙 빠져 있었죠. 남편이 수줍게 저녁 뭐 먹을래 하는데 삼겹살에 소주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좀 충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첫 데이트부터 삼겹살에 소주라니 남편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이제야 속이 좀 뚫린다. 그래? 다행이네. 많이 먹어. 넌 왜 안 먹어? 난 괜찮아. 뭐가 괜찮아? 같이 먹으러 왔으면서 왜 고기는 하나도 안 먹어? 실은 나 돼지고기 못 먹어.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자기가 못 먹는 걸 말도 못하고 그렇게 쫓아와요. 못 먹으면 못 먹는다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한마디 안 하고 저를 쫓아서 먹지도 못하는 삼겹살집에 간 거였습니다. 황당해서 왜 말 안 했냐니까 그냥 제가 먹고 싶어 하니까 말을 안 했다더라고요. 착한 건지 모자란 건지 그게 제가 느낀 남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별 수 있나요? 그날은 삼겹살 제가 맛있게 먹었으니 다음에 제가 밥을 사기로 했죠. 일주일 뒤 다시 만난 저희는 이번엔 남편이 좋아하는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삼겹살은 입에 한 점도 안 되더니 회는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우와, 너 진짜 잘 먹는다. 회 좋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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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 내가 오죽하면 일식 자격증도 땄겠어. 어. 알고 보니까 남편은 요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식, 한식, 양식 자격증이 있었고 그때 일하던 곳도 초밥집이었죠. 남편은 아는 요리도 많았고 할 줄 아는 요리도 많았고 또 요리도 굉장히 즐겨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선 매일 혼자 요리를 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겨우 밥만 지을 줄 아는 저와는 완전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저와 다른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 그날 횟집에서 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회를 먹고 있는데 테이블을 치우고 그릇을 들고 지나가던 직원이 하필 저희 자리 바로 옆에서 그릇을 다 쏟은 겁니다. 크고 작은 그릇들 10개 정도가 널브러졌고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망설이지도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괜찮냐면서 그릇 줍는 걸 도와줬죠. 그리고는 떨어진 음식물들을 휴지로 주웠습니다. 진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남을 돕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때 튄 음식물 때문에 남편의 흰색 운동화가 얼룩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티슈로 쓱쓱 닦고는 신경도 안 쓰더군요.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만 한 번 먹고 말려고 했던 제 속마음이 남편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만남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때 벚꽃이 많이 피어서 여기도 저기도 다 축제를 했을 때였거든요. 남편이 그때 마침 벚꽃 축제를 가자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고 잘 안 신는 구두까지 신고 나갔습니다. 고등학생 때 학교 정문에 핀 벚꽃을 보며 친구들하고 좋아했던 뒤로 꽃놀이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편이 저를 부르며 뛰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양손에 한가득 뭘 들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다 뭐야? 따라와. 얼른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하니까. 남편은 한강공원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다가 적당히 그늘지고 바닥이 평평한 곳을 발견하고는 총총총 뛰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어깨에 쥐고 있던 돗자리를 바닥에 펼쳤죠. 제가 생각한 꽃놀이는 벚꽃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땅콩 과자도 사 먹고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돗자리라니 이건 또 뭔가 싶었습니다. 엉거주춤 가서 앉으니까 남편이 얼른 자켓을 벗어서 제 다리에 덮어줬습니다. 아휴, 그게 뭐라고 괜히 마음이 설레었죠. 제가 앉자마자 갑자기 남편이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무려 5단 도시락을 꺼내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설마 도시락 싼 거야? 너랑 먹으려고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쌌어. 뭐?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남편은 자랑스럽게 5단 도시락을 펼쳐보았습니다. 참치맛, 소고기맛 김밥에 형형색색의 과일은 기본이고 직접 만들었다는 고기말이와 닭강정, 소시지와 달걀말이까지. 와, 제 생에 그런 도시락을 받아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로 예쁜 도시락이었죠. 예쁘기만 할까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쌌을지 눈에 환해서 더 소중한 도시락이었습니다. 5단 도시락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남편에게 꽂혀버렸거든요. 그날 도시락도 먹고 벚꽃거리를 걷고 저녁에 남편이 저희 집에 데려다 주면서 고백을 했고 저희는 그날부터 1일이 되었습니다. 제 안목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해도 너무 착했습니다. 가끔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물론 착하면 좋긴 하지만 그게 이 데이트의 방해 요소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한 번은 여행 계획을 싸우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거든요. 둘이 여행 스타일이 전혀 달라서요. 카페에서 한창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안 보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어디 봐. 어?
잠깐만.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카페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지금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밖을 쳐다보니까 밖에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께서 리어카에 쌓으셨던 폐지를 다 쏟으셨고 남편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가서 도와드린 거였습니다. 그럼 저도 얼른 나가서 그거 돕고 뭐 그 덕에 안 싸우게 되었으니 어쩌면 순기능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이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애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일하는 곳을 옮기면서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시아버지의 차였는데 잘 안 타셔서 남편이 타고 다니게 된 거였죠. 아무튼 그때부터 데이트를 하러 갈 때 차로 이동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그렇게 빈번한 건지 아니면 꼭 저희 눈에만 그렇게 사고 현장이 잘 보이는 건지 사고 난 꼴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남편을 둔 제 입장은 왜 헤아려주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급차를 불렀다는데도 그냥 가지를 못하고 사고 난 차들 트렁크도 열어주고 비상등까지 꼭 확인해주고서야 마음 편히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렵게 표를 구한 콘서트에 늦어서 아예 못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새해 해돋이를 못 본 적도 있었고 참 뭐 별의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남편의 착한 심성 때문에 데이트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뜻밖의 일이 생기는데도 그게 또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냥 허허 웃고 말았던 남편과 저였기에 그런 시행착오들이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잘 맞는 성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하고 진짜 재밌게 3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3년 연애했을 때 남편은 패밀리 레스토랑 매니저가 되어 있었고 저도 백화점 남성복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저희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법을 배웠고 남편은 저를 보면서 결단력과 행동력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좋은 영향을 받으며 저희는 아주 건강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맛있는 걸 해주겠다면서 자취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남편 집은 수도 없이 많이 가봤거든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라 남편이랑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서 같이 저녁이나 늦은 아침을 먹었는데 갑자기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오라니 왜 갑자기 정식으로 초대를 하는 건가 의아했습니다. 엄청 맛있는 거라도 해주려나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남편 집에 갔죠.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스테이크와 크림 파스타 그리고 레드 와인을 준비해 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피클이랑 샐러드, 남편이 잘 만드는 과일 타르트까지 차려져 있었죠. 오, 엄청 호화로운데? 그런데 혹시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 아니, 아무 날도 아니야. 그치? 난 또 내가 까먹었나 했네. 퇴근하고 곧장 남편 집으로 갔던 거라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음식을 해치웠습니다. 메인 요리를 다 먹고 타르트를 먹는데 갑자기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방에서 나오는데 뒷짐을 지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는 등 뒤에 숨겨두었던 장미꽃다발과 반지를 꺼내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제게 말했죠. 선아야, 나랑 결혼해 결혼해줘. 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남편하고 연애하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고 제가 원래 진짜 잘 안 우는 성격인데 그때 너무 놀라서 눈물이 왈칵 터져서 정말 콧물까지 흘리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진짜 무서우시거든요. 보통은 집안에 부모님 한 분만 무섭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 다 엄청 무서우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있다고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오면 와, 어떤 반응일지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너처럼 성격 까칠한 애가 저렇게 참하고 똑부러지는 남자를 만났냐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잘 데리고 살아보라고, 혹여나 힘들면 꼭 나한테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아휴, 진짜 누구의 아버지인 건지. 아이, 그 분명히 말하지만 저 그렇게 까칠한 사람 아니거든요. 뭐 어쨌든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게 한 번에 합격, 저도 시부모님에게 한 번에 합격. 저희는 지체할 것 없이 빠르게 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발리 가서 신나게 놀다가 오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남편이 혹시 저를 사육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맨날 맛있는 걸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먹는 걸 좋아했던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2달 만에 5kg가 쪘으면 말 다 한 거죠. 남편은 요리를 해주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고 저는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아주 찰떡궁합이었죠. 진짜 맛있다. 나 속꼬리찜 처음 먹어봐. 잘 먹어주니까 너무 좋다. 여보, 근데 가게 차릴 생각은 없어? 이번에 결혼하면서 돈 탈탈 털어 썼잖아. 다시 천천히 모아봐야지. 나도 도와줄게. 이 정도 퀄리티야 마시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나도 열심히 벌어서 창업에 보탤게. 뭐? 정말? 아휴, 말이라도 고마워. 남편의 꿈은 남편의 미래이자 제 미래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 실력을 썩히기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사고 싶은 거 조금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조금 참으면서 둘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원래 결혼하면 아이부터 갖자고 했거든요. 둘 다 아이들을 엄청 좋아해서요. 그런데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정이 남편의 가게라면 더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이는 잠시 미루고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둘이 돈을 모아보니 얼추 가게 보증금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지하철역이 있었는데 그 역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를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도 조금 받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장난 아니길래 부분 셀프 리모델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가게 문 열기 직전까지 일을 했거든요. 둘 다 퇴근하면 곧장 가게 가서 페인트 칠하고 가구 보러 다니고 메뉴판 제작하고 조리도구 사고. 진짜 그땐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발의 준비를 마쳤고 날 좋은 봄에 남편의 가게가 문을 열게 되었죠.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3개가 있고 혼자 앉을 수 있는 바 형식의 자리가 5개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꿈은 결코 작지 않았죠. 그 가게에서 남편은 마음껏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주 메뉴는 초밥이었습니다. 동네 상권을 반영해서 우동도 팔고 유부초밥도 팔고 덮밥도 팔고 했죠. 남편이 손님이 있는 날도 없는 날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추천 메뉴도 다르게 적어서 가게 앞에 적어놓고 손님이 없으면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제가 컴퓨터로 만든 어설픈 전단지를 직접 나가서 돌리기도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참 성실한 남편의 모습이 한 번 더 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덩달아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었고 매일 퇴근 후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남편 일을 돕다가 같이 퇴근을 했죠. 저희 남편의 성실함을 알아봐 주신 건지 손님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와서 혼자 초밥과 우동 세트를 먹고 가는 직장인도 있었고, 아이와 함께 덮밥을 먹고 가는 가족도 있었고, 또 우동이나 유부초밥을 포장해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죠. 저만 먹던 남편의 요리를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준다니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가게 문 연 지 3개월쯤 되었을 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었고, 그맘때 저희 부부에게 선물 같은 아이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가게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아이까지 생기니까요. 앞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백화점은 임신 4개월까지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복 매장이라서 배가 조금씩 부르면서 느껴지는 시선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벌긴 해야 하니까 매니저 그만두고는 주말에만 유아용품 매장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남편과 함께 가게에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서 쉬라니까 왜 맨날 따라 나와? 여보랑 붙어 있고 싶으니까 그렇지. 아이 낳으면 나는 계속 아이랑만 붙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아니면 언제 여보랑 붙어 있어. 하긴 나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옆에 꼭 붙어서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정말 인품도 좋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손님이 들어오면 고개라도 내밀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종종 우동을 사가시던 근처에서 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저희 남편이 웃는 모습 때문에 자꾸 우동 먹게 된다고 하실 정도였죠. 또 저희 가게 위치 특성상 손님 중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르신들에게 정말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시게 하려는 노력이 눈에 보일 정도였죠. 만약 어르신들 중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신 분이 계신다 하면 남편은 어르신이 나가실 때 짐을 들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옮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이 선한 마음 덕분에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고, 주변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도 저희한테 과일도 가져다 주시고, 심지어 아기 낳을 땐 옆에 핸드폰 가게 점장님이 축하한다며 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처럼 인품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어딜 가서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 걱정 없이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뱃속에서 잘 자란 아이는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하면서 우는 그 소리가 어찌나 귀엽고 신기하던지, 그날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네요. 아이는 남편을 꼭 닮은 딸이었습니다. 남편처럼 눈매가 예쁘고 특히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게 진짜 귀여운 아이였죠. 산후조리원도 가지 않고 양쪽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시댁이랑 친정이 다 멀리 있었거든요. 아기 막 낳고 일주일은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오로지 남편과 둘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막 돌이 되었을 땐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남편이 혼자 자취하던 곳에 제가 몸만 들어가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돌쯤 되었을 때 결혼 전에 미리 묵혀두었던 돈이랑 이후에 모은 돈 좀 더 합해서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게, 아윤이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네. 의리의리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전에 살던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집이 좁아서 아이 장난감도 마음대로 못 사고 매일 치우고 치우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로 이사를 하니까 거실에 아이 장난감을 둬도 되고 막 걸음마 연습을 하는 아이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사업자 명의로 빌린 대출도 모두 다 갚게 되었습니다.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다면서 좋아하던 저희 부부였죠. 하지만 얼마 뒤 저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가게가 2018년도 봄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리고 약 2년 되었을 때 코로나가 터지고 만 거죠.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 아기가 있으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남편은 매일 마스크 2개씩 쓰면서 일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저희의 전반적인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게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죠. 퇴근하고 오는 남편의 표정을 보면 그날 장사가 어땠는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표정이 안 좋은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덩달아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 시국에 받아주는 곳도 없었을 뿐더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TV에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올 때쯤 저희 가게도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정말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나 하나쯤이야 손가락 빨고 살면 된다지만 우리 아이는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그래도 나 당신하고 우리 아윤이는 절대 고생 안 시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나 믿어줘. 남편은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홀이 있는 식당들은 문을 닫는 입장이었지만 배달 전문 음식점들 중에서는 예외가 있었나 봅니다. 도시락 판매를 위주로 하는 비교적 저렴한 배달 음식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식당에서 조리와 배달을 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은 그 지점 말고도 몇 군데 지점을 더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점들 왔다 갔다 하느라 사실상 남편이 거의 혼자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도 안 되어도 매달 같은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남편은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한 뒤에 편의점에서 이른 저녁을 대충 해결하곤 밤에는 배달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요즘에 배달업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면서 이 가게 저 가게 이 집 저 집을 오가면서 오토바이 배달을 했습니다. 남편이 오토바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0살 때 친구가 오토바이 타다가 심하게 다친 걸 본 뒤로는 오토바이는 멀리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활고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나도 돕고 싶은데.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아기를 지키는 일 뿐이었습니다. 장 보면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아기용품 하나 덜 사면서 아끼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여보, 나 좀 도와줘.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 겨우 짜내는 목소리에서 아주 다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배달하다가 넘어졌는데 나 못 일어나겠어. 나 아무 생각도 못 하겠어. 나 좀 도와줘. 신고는 했어? 아니, 나 아무것도 못 하겠어.
남편은 금방이라도 말을 멈출 것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목소리를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주변에 뭐가 보이는지, 뭘 배달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면서 한 손으로는 집 전화기로 119를 눌렀습니다. 남편이 주변에 보이는 걸 말해줬고 겨우겨우 119에서 남편의 위치를 찾아내서 출동을 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는지 무슨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그리곤 구급대원분이 전화를 받으셨죠. 응급실로 간다면서 출동할 병원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리되어 있는 응급실에 남편만 들어가 있고 저랑 아기는 밖에서 쳐다만 보고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코로나 검사를 다 하고 환복까지 하고 검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랑 아기는 여전히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남편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진 거였고 뇌출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남편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만 하셨죠. 남편은 중환자실에 계속해서 있어야 했고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은 아예 면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하염없이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깨어나지 않는 건지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상상까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 기저귀도 떨어져가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솔직히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생활비도 생활비였지만 남편의 병원비도 문제였습니다.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적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었죠. 몇 개월 할부를 해야 할까?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나? 지금 수중에 돈이 얼마 있나? 생활비가 언제까지 감당되려나? 도저히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보험비가 나올 예정이기는 했지만 그건 태어나고서의 문제였고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뭐가 되었던 간에 단돈 10,000원 한 장을 벌더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일했던 배달 업체에도 혹시 산재 처리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 아유, 그건 안 되죠. 일하다가 다친 것도 아닌데. 네? 저희 남편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게 찾아보니까 배달 가는 중도 아니었고 콜도 안 잡았을 때더라고요. 엄밀히 따지자면 일하는 중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죄송해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희도 곤란해요. 배달원 한 명 빠지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늦게 픽업한다고 사장님들한테 욕먹고 배달 늦는다고 손님들한테 욕먹고 저희도 그쪽 남편 때문에 많이 피해보고 있다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배달원이 항상 넘쳐나서 너도 나도 주문콜 받으려고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돈 한 푼 뜯기가 싫어서 그러는 꼴이 정말 얄미울 지경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20일 정도가 되었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맨날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병원을 오가는 한이 있더라도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알아봐야겠다 싶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저희 아이를 봐주기로 하셨고 저는 바로 아르바이트 할 곳을 알아봤죠. 저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보이던 식당들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해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날 집에 오랜만에 오기도 했고
다음 날부터 면접 보랴 바쁠 것 같아서 집을 싹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 모아서 돈이 얼마나 들어있나 확인해 볼 참이었죠. 저희 부부가 재테크 같은 것도 잘 모르고 폰뱅킹 같은 것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통장도 여러 개 안 만들고 하나씩밖에 없고, 요즘엔 통장 안 만든다고 해도 뭔가 통장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서 통장도 꼭 만들어서 집에 잘 모셔놓고, 신용카드도 아기 태어나고 나서야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금 통장 제외하면 남편 통장 하나, 제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적금은 만기된 거 이사하면서 다 써서 부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였고, 남편이랑 제 통장 들고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면서 얼마 들었나 확인해 봤죠. 집 근처에 은행이 있어서 예전엔 통장 정리하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 통장을 확인해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 통장에 자그만치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남편이 언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나 너무 놀랐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돈이 입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이 한 번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가 누군가 보니까 남편 이름이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통장에 입금을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은행에 가서 현금을 본인 통장에 입금하면 입금자 명이 안 뜹니다. 제가 한 푼 두 푼 아낄 때 현금 10,000원이라도 생기면 은행부터 갔던 사람이라 그런 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 통장에는 입금자가 남편 이름으로 뜨는 건지, 나 모르게 다른 통장이 있는 건가 생각했죠.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까 입금자 확인을 할 수 있다더라고요. 제 통장이 아니고 남편 통장이었기에 필요하다는 신분증하고 서류 챙겨서 다음날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원 분께서 금방 조회를 해주셨고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병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아닌 듯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고 그 이름의 주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하던 그 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 사장님의 이름이 바로 최병호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장님께서 남편에게 돈을 잘못 보내셨구나 싶었죠. 가게가 가까웠던지라 저는 그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전에 한번 아이랑 지나가면서 남편 보러 갔다가 사장님을 뵌 적이 있어서 얼굴은 알던 사이였죠.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애기 아빠 퇴원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한테 돈을 잘못 보내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아, 그거 잘못 보낸 돈 아닌데. 네? 그럼 계산을 잘못하시거나 실수하신 거 아니세요? 남편 급여 날도 아니었고, 돈이 너무 많은데 3천만 원이나 보내셨는데요? 네, 정확하게 3천만 원 보낸 거 맞습니다. 이게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희 남편한테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보내셨는지, 퇴직금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돈인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놀란 저를 앉히고 사장님은 그 돈의 출처를 천천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나고 그 소식이 쫙 퍼졌답니다. 남편이 낮에 일하던 그 가게가 남편이 운영하던 초밥집 바로 옆 건물이었거든요. 그 일대가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었고 워낙 성품 좋기로 소문난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남편의 소식을 듣고 모두가 안타까워했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치냐면서. 그러다가 남편이 일을 맡아서 하던 배달업체 직원 중 하나가 남편이 산재보험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다른 사장님들이 이걸 듣고 화를 엄청 내셨답니다. 배달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걸 안 주냐면서. 사람이 한동안 일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 집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그게 뭐라고 안 해주냐 이거였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은 사장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돈을 모았답니다. 시작은 남편이 낮에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셨대요. 아무래도 사장님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친 거였으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셨는지 돈을 보태주기도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들이 하나둘 사장님을 찾아왔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일 텐데 사정이 딱하다며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했고, 그 돈이 자그마치 3천만 원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선뜻 돈을 주실 수가 있는 건지, 그 감사한 마음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애기 아빠 병원비 많이 나올 텐데 걱정이 많겠어요. 저희야 또 벌면 되지만 애기 아빠는 사는 게 먼저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이 돈도 은혜도 모두 갚고 살게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병원이요.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무슨 전화일까? 나쁜 소식인가? 좋은 소식인가?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2초도 안 되는 정적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고 간호사분이 하신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환자분 지금 깨어나셨어요. 선생님께서 오늘 밤에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보호자분 병원으로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가 상주에 있어야만 했거든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게 허용이 안 되었죠. 혼수 상태에서 이제 막 깨어난 남편을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아기를 맡기고 짐을 싸들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8일 만에 남편의 얼굴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병실에 가서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둘이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은 느릿하게 움직이는 팔로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고생시켜서 미안해, 여보. 의사 선생님께서 남편이 혼수 상태였던 기간이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빨리 적응하려면 계속해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지 멀쩡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죠. 정말로 뇌출혈 말고는 어깨에 실금 간 거 빼고 다른 곳은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고 날 때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만약 헬멧을 안 썼으면 정말 목숨이 위험했을 거라고도 하셨고요. 이만한 게 다행이라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만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린 사람처럼 조금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퇴원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활을 했죠. 남편과 함께 병원에 있으면서 남편도 저도 참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둘 다 얼른 이 병원에서 나가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나간다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사장님들이 주신 3천만 원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저처럼 울더라고요. 진짜 잘해야겠다면서 그 은혜 꼭 보답하고 살아야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답답하기만 했던 병원 생활이 보름이 더 흘렀고 남편은 드디어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몇 번 더 가야 했지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어디냐며 남편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아이를 만난 남편은 한동안 아이를 품에 안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이도 가만히 아빠한테 안겨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난 바로 다음 날 사장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약소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음료수를 사들고 말이죠. 저와 아이도 함께 남편을 쫓아갔습니다.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는 무슨. 이렇게 깨어났으니 다행이야. 정말 하늘이 도왔네. 응?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좋네. 이제 배달은 하지도 말어. 헬멧까지 안 썼어봐. 더 큰 사고 났을 거야. 그래. 자네 잘하는 거 있잖아. 요리하는 거. 요리해, 요리. 암튼 너무 축하해. 잘 돌아왔어. 사장님들은 진심으로 남편이 돌아온 걸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보름이 지나고 남편은 다시 일상에 복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쉬라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얼른 돈 벌어야 한다면서요. 대신 오토바이 타는 일은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오토바이 얘기만 들어도 치를 떨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일하던 그 식당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새로운 사람 안 뽑고 혼자 가게 맡아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꼭 돌아올 것 같았다면서요. 남편은 이제 그 식당에서도 배달 일은 안 가고 주방에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말이죠. 남편이 깨어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사장님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8일을 혼수 상태로 보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이건 사장님들이 보내주신 기적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그 사장님들의 은혜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때 주셨던 돈을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천만 원을 다 갚았죠. 사장님들께서 뭘 갚냐고 됐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당연히 들어야죠. 저희 사장님들 이렇게 마음 모아서 누구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돕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김밥집 사장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발을 잘못 헛디뎌서 다리를 다치셨거든요. 약 한 달 동안 반깁스를 하고 지내야 하셨는데 그때 사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김밥집 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중간중간 가서 설거지도 대신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곤 했고요. 사장님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된 건, 이렇게 사장님들끼리 도우면서 살게 된 건 다 저희 남편 덕이라고요. 먼저 손 내밀어주고 솔선수범한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요. 참 제가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뇨. 저도 더 잘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에게 다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 가게를 여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문을 닫은 가게지만 가게에 대한 미련은 저도 남편도 아주 가득하거든요. 아이가 조금 더 크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다시 장사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땐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고 작년부터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어서 지금은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랑 샐러드 파는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간 제 가게에서 일하는 날이 오겠죠. 마음씨도 착하고 예의 바른 저희 남편과 함께라면 분명 잘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듯이 주변 사람에게 먼저 선행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